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우리 한국 경제 지표상으로나 또 경제 주체들의 체감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연말 특집인 만큼 2020년을 맞이하여 내년도 경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석학들 모시고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시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신세돈 박사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곽수정 박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진짜 뭐 저도 한 해가 뭐 휙휙 가는 데다가 올 한 해 내내 뭐 안 좋다 소리만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 새해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내년 전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의 멘트로서 올 한 해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번 사자성어나 뭐 속담 이런 것 좀 비유 한번 해보신다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저는 뭐 어차피 그 경제 전망 책의 부제로 그 한 해를 설명하는 표현을 항상 넣고 있거든요. 예. 그 표현을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쯤에 2019년을 전망하면서 2019년은 결정점이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결정점. 예, 결정점. 그러니까 하강 국면, 저점이 눈에 보이다시피 한다. 굉장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실 그런 결정점이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가 눈에 보이다시피 한다. 해서 2019년을 결정점이라고 제가 표현했었고요. 예. 또 다른 의미에서 결정점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가 호황 국면이고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의사결정이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기업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예. 근데 이렇게 하강 국면이 명확한 이런 시점은 경제 주체들이 투자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예. 그 의사결정 자체를. 그런 의미에서 또 결정점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2019년을 돌이켜보면서도 보니까 여러 지표로 봐도 2019년은 결정점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신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예. 저도 이제 금년 2월에 네. 그동안 신문에 기고했던 최근 기고했던 예. 기사를 전부 모아서 책으로 내면서 이 제목을 뭐로 할까 그걸 고민했는데 그 제목이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로 정했거든요. 이렇게 금년 2월에 한 건데 네. 지난 1년을 이렇게 모든 지표를 보면 정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2019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는 한 해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0년을 주로 다루겠지만 2020년은 정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곳곳에서 터지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퍼펙트 스톰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고편이 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곽 박사님께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교수님 그동안 이렇게 뭐 학교에서 이렇게 뭐 강의하시고 논문 쓰시고 어쨌거나 학자로서의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그렇죠. 교수님 사실 국민적인 인지도가 제일 높아지신 거는 연초에 그 JTBC 그 토론에 나가신 다음에 그때 실검색어 1위 올라가신 날입니다. 네, 그랬었죠.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많았죠. 신 교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속이 시원하다부터 해서 네. 뭐 저런 분이 학자야부터 해가지고 예 그때 내리신 진단하고 지금 1년이 지나서 혹시 그 당시 말씀하셨던 거에 수정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갔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죠. 그 핵심이 위기인가 아닌가 네. 하는 부분이었고 이제 저는 아주 위기가 오고 있다.
그 위기를 볼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위기가 보이지만 그걸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못 본다. 따라서 못 본 거라고 해서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제 그 핵심이 뭐가 있었냐면 일자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일자리가 계속해서 7월, 8월 달까지 떨어지면서 한 3,000명까지 월간 증가율이 떨어지다가 이제 정부가 호들갑하면서 60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30만 이상으로 겨우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어젠가 오늘 통계가 나왔는데 11월 달 일자리 통계도 보면 65세 40만 이상을 빼면 30대, 40대가 거의 한 20만 이상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다.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곽 박사님께도 첫 번째 질문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좀 살살해 주십시오, 초반에. 제가 한 3년 전에 네. 저기 신세동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찾아갔을 때 예. 그때 신세동 교수님께서 그 실록 부분을 이렇게 중국 사기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나도 한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논어편에 논어에. 오늘 안 그래도 이 주제하고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글자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인자 없을무자 멀원자 근심할 여자 사람이 멀리 근심하는 바가 없으면 반듯 필자 있을 유자 가까울 근자 근심우자 반드시 가까운 시기에 근심한 일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뭐 쉽게 말하면 뭐 유비무환이라는 뜻도 되지만 뒤에 우리 배경화면에 보면 2020에다가 미국 국기가 있고 주식시장 상황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미중 간의 화폐 전쟁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거기에 따른 금융 경제의 불안이 실물 경제로 어떻게 옮겨갈 것이며 네. 실물 경제가 발생하는 전조 현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9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네. 그것이 일자리 앞에서 신 교수님께서 말씀 주다시피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것을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네. 좀 있으면 이제 배지 달고 싶어하는 사람이 안달복달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배지에 관심이 있는지 국가 살림에 관심이 있는지 네.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예, 세 분 중에 그나마 김광석 박사님이 이제 결정점이라는 것이 조금은 희망적인 어떤 결정점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신 교수님이나 곽수정 박사님은 조금 아직은 아니다 하는 쪽이십니다. 네. 하나 이렇게 뭐 진행상 하나 보고 가시죠. 네. 기재부 2.6%, 한은 KDI 2.3%. 뭐 국내 네.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 같은 경우는 뭐 1.6%까지 우리나라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화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우리 일반 국민들이야, 아유 나는 뭐 3%면 어떻고 2%면 어떻고 내 주머니 좀 두둑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 장이 좋든 안 좋든 내 계좌에 그냥 수익만 쌓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뭐 0.몇 퍼센트 포인트의 경제 성장률 전망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큰 흐름, 추세 그리고 어떤 방향성은 제시하는 만큼 한번 이 내년 전망 굉장히 좀 넓습니다. 최저와 최고가. 김 박사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성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시된 이 기재부나 KDI보다는 조금 낮고요. 그리고 뭐 낮게 제시하는 보통 IB뱅크들의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라고 보면 뭐 못 나오면 1.9, 네. 뭐 잘 나오면 2.0. 지금 요 정도로 지금 좁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로 가정을 하고 근래 들어 이제 가장 저점이었죠. 네. 2019년이 2020년은 2019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저점에서는 나름대로 반등하는 구간이 되고 반등하지만 정말 반등했어? 2020년 회복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악플을 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슈로 체감과 다른 경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반등을 하는데 아주 미미한 반등이고 그 속에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반등세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체감과 다른 경제라고 표현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2018년과 2017년, 18년이 경제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2017, 18년이 금년 2019년보다 좋았죠. 그러니까 3.1, 3.12 그리고 2018년은 뭐 2.7 이렇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2.5보다는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었던 이유가 특히 2018, 19년을 비교해 보면 2018년도 안 좋았어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소비 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19년도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재밌었던 게 2018년이 수출이 좋았어요. 네. 수출이 이 하락세를 나름 지탱해주는 어쩌면 반평균 깎아먹는 애들을 평균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다 그러면 2019년은 수출마저 안 좋았었다. 그래요. 네. 그랬는데 지금 수출과 설비 투자가 2019년보다는 반등하는 흐름이 2020년에 내다 보여집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2020년은 2019년보다만 나은 느낌이지 그렇다고 또 회복됐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요. 말 그대로 우리 경제는 경제 성장률 둔화보다는 잠재 성장률 자체의 둔화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회복세, 호조세 이런 건 알겠습니다. 없고 완만한 반등 그 정도로 보고 그럼 있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금년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정도의 전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뭐 화두는 성장률입니다만 어쨌거나 관련하셔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네. 그 금년 2019년도 성장률을 2%로 볼 때, 2%로 지금 볼 때 정부가 기여한 게 1.6 정도 돼요. 그중에 정부가. 그리고 민간이 0.3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성장은 80%를 정부가 주도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가거나 더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할 텐데 그러면 정부가 금년에 기여한 게 한 1.6% 성장이라고 봤을 때 정부가 1.6%의 성장을 기여하려고 하면 금년보다도 한 실질적으로 2, 3% 명목으로 따지면 한 4, 5% 지출을 더 많이 해야만 그 정도 성장 기여하지 않겠어요? 네네.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재정이 깊게 해봐야 뭐 9%라고 하지만 거기 이제 여러 가지로 고정성 경비 등등을 감안하면 정부 부분에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금년보다도 훨씬 더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2018년도 굉장히 좋았어요. 보니까 성장 2.7% 중에서 1.1을 수출해서 기여를 했어요. 근데 금년치를 보니까 지금 성장에서 수출이 거의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연간으로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10%니까.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수출이 금년보다도 훨씬 더 기여를 못할 것이다라고 보면 정부의 역할이 한정돼 있고 수출의 기여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남은 건 민간 소비인데 이 민간 소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2018년도 증가율이 2.8, 2017년도가 2.8 그러던 게 금년에 1.8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계속 추락하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내년은 민간 소비도 안 좋고 정부의 영향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수출 기여도 떨어진다고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안 좋은 방향으로. 저는 그래서 2%가 내년도에는 뭐 거의 확실하게 깨진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뭐 기재부가 아직 뭐 그 내년도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이거 지금 2.6이라는 거는 오래전에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하고 있는 거니까 한국은행도 2.3이라고 했지만 매 3분기마다 걔네들이 그동안 고쳐왔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는 올해는 2.0이냐 뭐 1.9냐 뭐 이렇게 아리송하지만 내년은 확실하게 2가 무너지는데 요 2가 어느 정도로 2가 무너질 거냐 1.67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1.12%로 떨어질 거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면 퍼펙트 스톰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곽 박사님 어떻게 성장과 관련해서 좀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뭐 두 분이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퍼펙트 스톰이 오는데 빨리 창문 닫고 망치질해서
도망을 가야 피난을 가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들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정리해 드릴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일단 경제 성장률을 말할 때 4개 항목이 있거든요. 네. 국민 소비, 그다음에 투자. 투자에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그래서 우리가 순수출 그러는 항목이 네. 있습니다. 일단 순수출 분야는 정량적으로는 흑자가 나오지만 경상 흑자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전체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더군다나 수입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서 흑자로 나오는 거지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GDP 성장률의 기여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다. 네. 여기에는 반도체 부분도 있고 미중 간 무역 갈등 문제도 존재하고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 경제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성에 쌓여 있는 부분이 우리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 소비는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소득이 늘려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 왜?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중에서 아무것도 되고 네.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올해가 2.0이다. 그러면 내년이 올해보다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 교수님은 미치다. 우리 또 김 박사님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2.2다 이러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2.0보다는 아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 김광석 박사 정확히 지적했지만 우리가 과연 일본식의 0에서 1%대의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는 거냐.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 그러면 장기 불황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 우리도 이제 할 것 다 했구나. 벌써 중국도 파이낸셜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에서 중국도 벌써 일본과 한국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중진국 감정 이야기가 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본을 따라간다 그러면 0에서 1이다라는 것을 당연시 해야 되는 시점이지 성장률 자체가 뭐 2인이 3인 이거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화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IMF에서 내년 전망을 선진국 1.7% 그리고 신흥국을 4.6%. IMF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외 IB들의 전망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2020년은 뭐 미국이 주도했던 최근 몇 년이 아니고 이제 신흥국들한테 기대해야 되는 그런 어떤 회복 내지 성장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신흥국 4.6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재부 아까 보여드렸던 수치 2.6은 한참 전이고 아직 이 수정치가 곧 나올 만한 시점인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연말에 다들 일정들도 좀 잡기가 만만찮고 해서 이거는 사전 녹화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중국에 대했던 관세 부과 여부가 뭐 철회되는지 연기되는지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내년 전망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또 이 부분도 다루다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뜬금없이 신흥국이 이렇게 좋아질 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엔 곽 박사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글쎄요, 신흥국 IMF에서 이제 신흥국 전망을 4.6으로 네. 내놨는데 신흥국 그러면 이제 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신흥국도 다양하죠. 예, 남미의 신흥국이 있고요, 그러네요. 동남아의 신흥국이 있고요, 네. 유럽의 신흥국이 있고요. 뭐 아프리카도 있긴 있지만 여기는 워낙 기회들이 미미하다고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베트남과 이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쪽, 동남아 쪽의 인도네시아 이 어떤 성장률을 봐야 IMF 쪽에서는 아마 4% 후반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성장률을. 그런데 동남아가 치고 나가려 그러면 삼척 종자도 다 하는 상식적인 나라 경제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중국 경제가. 동남아가 치고 나가려면은 아니 당연히 중국이. 그래서 RCEP라고 또 묻어서 갈 수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렇죠. RCEP 하는 이유도 중국에 우리는 다 하겠다. 근데 가장 단적이네.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기축통화 비중이 2%밖에 안 되는 상황. 예, 중국 아직은. 경제 성장률이 6%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그것도 조작했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그럼 중국 경제가 내년도에 미중 간의 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투자 문제가 계속 미국 쪽에서 압력을 넣는 속내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 과연 미중 간의 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남아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유는 한 가지가 있죠. 뭐죠? 한국과 같이 이런 나라가 한국에서 기계를 다 뜯어가지고 동남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베트남의 신발 공장, 베트남의 우리 공장, 베트남의 애니콜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베트남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고용을 하죠. 중국은 그 기술을 가져오고 싶어 하죠. 우리가 딱 미들엔드와 하이엔드 사이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연 그거를 미국이 지켜보면서 그래 미국 중국 거 가져가도 좋겠어 라고 할 것인가. 그건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보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은 되는데 내가 볼 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안 돼. 왜? 얘들은 지금 중국 쪽에 줄 서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장 기계 빼가지고 갈 때도 이쪽으로 가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미는 미국의 소위 자국 경제라고 보는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새로 뭐 등장한다 어쩐다. 브라질도 1.0 이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 숫자가 1%대의 성장입니다. 유럽 경제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을 에워싼 많은 동유럽 국가들 이쪽 성장률이 2%에서 3%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신흥국이 4.6%의 성장이라서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단순한 기대일 따름이고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선진국 아까 IMF에서 선진국 1.7, 신흥국 4.6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럼 우리 선진국이네요. IMF가 보기에. IMF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선진국으로 우리 되어 있고요. 선진국입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네. 거는 선진국 맞는데 예. 여행 다녀보면 1인당 3만 불 시대의 선진국이죠. 뭐. 예. 그 IMF건 어디건 이 경제 전망치를 낼 때 한국으로 옵니다. 교수님 너무 잘하십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도 오고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에도 오고 네. 우리 정부기관 다 돌지 않습니까? 돌겠죠. 그럼 왜 돌겠습니까? 데이터 내놓고 데이터 좀 주고 너희들 얼마 보니 다 보고 가져가서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도 이제 숫자 가지고 드립을 할 준비를 합니다. 야, 한국이 지금 내년도 2.6 본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정부의 재정 정책에 여력이 있으니까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큰 정부를 지향해서 투자하지 않겠어? 그러면 2.6은 좀 많은 것 같고 양심적으로 한 2.5지 하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닌 그렇습니까, 교수님?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제 뭐 일단 이 IMF가 제시했던 여기에 대해서 뭐 곽 박사님이 어느 정도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여쭙기는 그렇고 이제 지금쯤 이래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셔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 영화 이후에 네. 사실 이 농객들 중에 또 이코노미스트나 이 중에서도 이른바 그 비관론으로 이렇게 좀 뜨는 사람들은 때만 좀 얼마 좀 됐다 싶으면 또 퍼펙트 스톰을 들고는 나옵니다. 네. 그거는 삼각파도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는 어지간하면 만들어냅니다. 저도 매번 좋은 거 세 가지, 나쁜 거 세 가지를 준비해서 그때 시장 상황 따라 아주 좀 얍삽하게 이제 돌아서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비관 쪽에 가깝습니다만 교수님의 그 지속적인 그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 세 가지를 한번 꼽아 주시죠. 일단 투자 지금 6분기 연속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잖아요. 네. 6분기 연속입니다. 6분기 연속. 네. 6분기 18개월입니다. 18개월, 1년 반이네요. 계산 빨리 안 나오세요? 이거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6분기 연속 6분기 연속은 없다.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같이 전년 동기비로 줄었던 적은 근세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네. 첫째. 네. 둘째, 수출 아까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오늘 12월 10일 통계가 나왔는데 뭐 7.7%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 올해는 0.5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니까 작년이랑 지금 현재 페이스가 똑같아요. 네. 증가율이 0.5%더라고요. 네. 이제 연말 되면 나오겠지만은 12월도 만약에 수출이 마이너스라 그러면 마이너스 13개월 연속인데 네. 이 또한 지난 50년 동안 거의 있어 보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이라고 하는 저 조직에서 이제 민생지수라는 거를 개발하고 해서 지금 한 10년째 이상 발표하고 있는데 네. 민생지수가 지금 역대 최저치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뭐 동행지수, 선행지수가 연속 하강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엊그저께 알리안스 그룹에서 그 전 세계 그 국가들의 금융자산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1인당 금융자산. 1인당 금융자산. 우리나라가 20이더라고요. 금융자산 숫자가. 그런데 그 금융자산에서 그 부채가 차지하는 부채 대비, 금융 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을 내니까 네. 1등서부터 한 40등까지의 나라들이 평균 40%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40%를 부채로 갖고 있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금융부채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얼마냐? 133%예요. 뭐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1위로 봤을 때 금융부채가 1.33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전 세계에서 이 비중이 지금 가장 높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 금리가 갑자기 시장 금리가 한다거나 하면 바로 부채 쪽에서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위를 보니까 우리가 1위고요. 2위가 스페인, 3위가 포르투갈, 4위가 그리스. 이 악명 높은 이 소위 PIGS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 다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한 30% 더 높은 수치다. 이만하면 한국 경제 금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상황이 지금 굉장히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에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아까 퍼펙트 스톰의 이유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말씀 주셔서 제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자리가 가시방석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제 입장도 제 생각도 말씀을 편안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IMF 이코노미스트,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OECD의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저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개 연구원의 한 실장급보다 더 몰라요, 한국 경제를.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는 입장이죠. 근데 세계 경제는 당연히 더 많이 조망하지만 한국 경제만 갖고 비교하면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신흥국 경제가 왜 이렇게 부상할까? 결국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9년이 3.0%, 2020년이 3.4%로 반등하게 되는 이유가 선진국은 더 안 좋아지는데 신흥국의 반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깎아먹는 애들이 있는데 반평균을 나름 올려주는 애가 신흥국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근거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반하는 의견을 좀 드린다면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가 어쩌면 2019년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을 놓고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라 2019년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마이너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3분기까지예요. 2019년 3분기, 4분기도 아닌 거죠. 근데 2019년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 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진 게 저도 처음 본 거고 기이한 일인 거죠. 이 기이한 일이 만약에 7분기, 8분기까지 이어질까? 그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9년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바닥을 짚고 이것보다 더 나빠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2019년이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좀 본다면 신흥국이 왜 이렇게 반등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셨는데 앞에 이제 곽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으로 넘어가다가 또 다른 하나의 쇼어링이 있는데 제가 규명을 뭐라고 했냐면 뉴쇼어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흥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공장이. 선진국에서 강대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오프쇼어링이 끝났고 리쇼어링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중국에서 그 밖의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2020년 IMF가 5.8%로 전망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6%대가 깨지는 2020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거죠. 중국을 떠나서 공장들이 그 밖의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현상. 실제 그런 것들도 아시아 신흥국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FDI 유입액을 봐도 신흥국 중심으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집중되는 모습들도 아시아 신흥국들의 반등, 이런 신흥국들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월드뱅크의 전망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소위 선진국 권역들, 미국, 일본, 유로존 이 세 개는 다 하향해요. 19년보다 20년 다 하락해요.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는 안 좋다. 근데 신흥국을 월드뱅크는 6개 권역으로 나누는데요. 6개 권역이 중국을 빼면 모두 다 우상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는 전망 중에 하나가 이런 차이나 엑소더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신흥국 이슈는요. 2018, 19년이 어려웠던 거예요. 2019년 초반기 약 1, 2월 달까지가 신흥국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프레질 세븐 뭐 이런 표현까지 네, 그랬죠. 붙이면서 네. 신흥국 통화가 막 종이 조각이 된다 뭐 그런 이슈가 커졌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슈인데 그 어려웠던 시점을 뒤로 하고 반등하는 흐름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조효과지만 또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이 우리는 그 금리를 같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신흥국들 입장에서 미국이 막 나홀로 으르렁 대면서 막 금리를 인상하니까 2015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가져가니까 통화 가치가 벌어지면서 신흥국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시점에서 미국이 이제 인하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 또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여지가 생긴 거예요. 신흥국들도 그런 것들 관점에서 이제 신흥국들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짧게 기다 아니다만 한번 듣고 네. 싶습니다. 박사님, 예. 2019년에 상반기에 무슨 뭐 미국에서 국채시장이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오고부터 했던 얘기가 야 이러다 이거 경기 침체 들어간다. 내년에 경기 침체 걱정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RE 공포에 대해 이견은 있는데 네.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예,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고. 지금 미국 저렇게 잘 나가는데 경기 실은- 침체를 걱정해야 된다고요? 고용이 늘어나고 상당히 좋죠. 실업률 3.5예요. 그 1997년 외환위기 때 네. 금리 낮아서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돈 빌려왔고요, 네. 미국에서 돈 빌려왔고요, 그거 아시아에 투자했고요. 예, 그러다 그게 과잉 투자였잖아요. 지금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과잉 투자 부분 플러스 정부의 재정은 괜찮으니까 쓰자. 근데 정부는 돈을 어디서 봅니까? 정부에서 만든 비누 써보신 적 있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안 거버먼트 혹시 제품 써보신 적 있습니까? 비누요? 예, 비누나 칫솔 같은 거 써보신 적 있냐고요? 지금 옛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요즘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예. 정부는 돈을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저는 지식 수준이 낮아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돈 걷어갖고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출 안 되고 금융 문제 있는데 재정 문제가 괜찮으니까 재정 풀어라 그러면 세금 정책을 땡겨갖고 쓰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역대 과거사에서 정부의 불안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조세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광석 박사가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반론을 하지 않는 거는 그런 의견이 존재하실 수가 있고 또 교수님과 제가 보는 부채라는 측면,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측면에서 국가부채 측면에서의 정부가 큰 정부로 갈 것인지 작은 정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시점인데 기준금리가 낮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고 우리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이야기고 우리는 기축통화를 써야 되는 입장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해지 레이쇼를 만들 때도 우리는 환율을 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킥인 킥아웃이 왜 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 그런 KI, KO 낙인 나가 키커. 제가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실 만한 나이가 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쓰다가 영어 쓰셔서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만 그 긍정적인 시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백데이터가 존재해야 되는데 아무리 놓고 봐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교수님은 그거를 줄여서 그냥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신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좀 단도리를 해야 된다. 지금 512조 예산안을 통과시켰니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기준금리가 저렇게 되고 있다가 미국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그 파장, 미국이 하지 않고 일본이 했을 때에 대한 파장, 일본이 지금 흘리잖아, 약 올리잖아요. 야, 한국에 투자된 돈 뺄 수도 있거든? 그러잖아요. 장난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 말들이. 이제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되면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오지 말한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신흥국 경제가 어떻다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신흥국이죠. 예. 다만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2013년인가 14년인가 이쯤에 처음으로 신문 그 메이저 신문 일면에 이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무슨 사건 사고도 아닌데도 네. 나왔던 이유가 그때 마침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계부채 연구할 때였어요. 네.
근데 가계부채가 1,000조 원 돌파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터졌을 때 가계부채를 연구했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때를 잠깐 돌이켜 보면 그때 1,000조 원 돌파한다고 마치 신문에 그 폭탄 그림 그려가면서 난리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1,000조 원, 1,100조 원, 1,200조 원, 1,500조 원, 또 뭐 1,500조 원 얘기할 때 뭐 폭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은 1,600조 원이 넘어섰는데 여전히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라고 할 것이냐, 채무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그냥 가계부채 규모를 가지고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뭐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자살률을 비롯한 가계부채 이런 여러 가지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2019년, 20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요소를 쓸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볼 때는 항상 전년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네. 구조적인 요인을 가지고 2020년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스탠스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제 우리 이진우 박사께서도 금융 쪽에 내공이 깊으시니까 요즘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가 주식이냐 채권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지난번 저하고 방송하실 때 외국계 애들이 다 간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무조건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가고 있습니까 지금? 못 가죠. 아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적인 문제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별로 심상치 않아요. 네. 일본에도 아십니까? Government Private Investment Fund라고 해서 수천억 달러짜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2,800억 달러짜리 펀드인데 이게 지금 채권을 숏셀링 못하게 지금 방어를 쳐버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감이라 그럴까요? 다행스럽게 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서 꿀럭꿀럭거린다고 하는 것은 유럽의 제로금리,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미국의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심은 해야 된다.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가 자기 돈 갖고 장사하는 사람 바보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돈 갖고 장사하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남의 돈 갖고 장사하는 게 그래서 주식시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 먹고 사는 거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이 몇 %라고 했죠? 133%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단순한 사실은 뭐 600조 일때서부터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지금 폭탄인데 폭탄이 엄청 커진 그거 거죠.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네. 있는데 한국 경제의 문제는 그 가계부채의 그 규모도 상당히 걱정스럽지만 다른 지금 걱정거리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네. 그중에 하나가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흑자인데 흑자가 지금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입이 줄어서 지금 경상수지가 상당히 흑자가 나는 것 같지, 조금 있다가 수입이 늘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축이 또 하나 두려운 거고, 지금 뭐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의 외채로 잡히지 않는 외국인 주식 투자 순규모만 해도 채권 빼고 그것만 해도 지금 한 600조니까 한 5천억 달러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것을 어떤 이유로 해서 슬금슬금 빼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당히 이 포화 상태가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걱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곽 박사님 말씀 맞더라, 이제 우리가 먼 안목으로 먼 발치로 지금 원래를 하는 거죠. 네. 네. 세 번째, 박사님. 요 얘기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제 두 대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대담이 끝나고 나면 제 마음속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만 영향받지 마시고 영향받지 마시고 한 가지 제 또 강한 주장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계량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무역 탄성치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출의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의 증가 속도보다 더 들쭉날쭉한 거예요. 플럭추에이션이 큰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산식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무역 탄성치가 2019년에 굉장히 낮았어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회복되는 구간에는 무역의 증가세가 경제 성장률의 증가세보다 높게 작용해요. 항상. 네. 그러니까 2019년에는 경제 성장률보다 무역 증가율이 더 낮았고요. 세계가. 근데 2020년에는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무역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의 여건,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고 수출이 2019년에 바닥 마이너스 지금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예. 이 2018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이게 더 이상 마이너스를 진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무역 수출 여건이 개선되다 보니까 투자가 또 크게 증가합니다. 2019년에 세계적으로 투자가 꺾였는데 세계적으로 투자가 갑자기 어깨를 펴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도 더 개선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반등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박사님, 예. 어쨌거나 이제 균형을 잡아주시는 말씀이고 네. 나중에 또 학력 논란이 휩싸일까봐 우리 곽 박사님 좀 전에 저보고 이진우 박사라고 하셨던 거는 네가 좀 아는 척 잘하는 박사다 하는 차원이고 전 박사는 없습니다. 뭐 나중에 어디 뭐 나가실 일이 있습니까? 왜 학력 문제를 걱정을 하십니까? 미리 또 단도리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청문회 가고 그런 거 트집 잡히면은 예. 청문회 나가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니요 그쪽 가기에는 저는 너무 맑은 사람 같아요. 그런 쪽에서 놀기에는. 자, 세 번째 화두로 갑니다. 네. 자, 잠재 성장률 2년 연속 하회 이렇게 화두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그냥 우리 제작진이 원하는 그걸로는 저 못 가겠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이런 톤으로 가면은 우리 주간 전망대 매주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뭐 잠재 성장률 2년 연속 하회 당연하지 뭐. 지금 어떻게 잠재 성장률이 커질 수 있는 시대입니까? 모든 산업이 다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중국도 아닌 말로 멀쩡한데 땅 파고 집 짓고 하는 것도 이 정도면 됐고 그러면 이제 성장률 더 나올 데가 없습니다. 잠재 성장률 하회 추세 갖고 하향 추세를 가지고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얘기 좀 하려고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경제 성장률 가운데 정부가 거의 80% 차지했답니다. 자, 어제 보니까 512조 네. 내년 예산. 편의점도 괜찮은 편의점이 있더만 4+1 괜찮은 편의점이 아니지 1+1이 제일 좋은 편의점이고 4+1은 좀 박한 데인데 4+1으로 해가지고 제1야당 패싱하고 일단 통과됐습니다. 돈 어디서 거둡니까? 그 512조를 제가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 한번 어디서 거두죠?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관리 재정 적자가 네. 한 50조, 뭐 46조 정도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되겠죠. 한 50조 안팎이라고 봅니다. 네. 내년에는 그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한 70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예. 그것도 세수가 정부가 계산하는 대로 세수가 되어야 70조 적자지 만약에 세수가 그보다도 더 안 된다고 하면 관리 재정 적자가 아마 70조가 아니라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지금 기업을 하는 분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 지금. 또 요즘 워낙 이게 부가세를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10%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이제 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쪽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부가세 세수도 상당히 줄어들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그러는 거예요. 현금 내시면 할인해 준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렇게 되면 법인 세수, 소득 세수, 그다음에 이 그 부가 세수, 그다음에 양도 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너무 양도 소득세 부담이 크니까 사람이 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522조를 다 쓴다고 했을 때
막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적자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내년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 세수 부족 문제하고 적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재 성장률보다도 훨씬 더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예. 이 재정 건전성 또는 세수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라고 봐요. 예. 곽 박사님, 저기는요. 내년에 우리뿐만 아니고 네. 이게 또 짝수에다 보니까 뭐 올림픽도 있는 해긴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온통 저 빠찌에 신경 쓰는 해 아닙니까? 예. 예. 빠찌는 또 뭐? 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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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빠떼로 알아듣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일본어가 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 챙길까요? 미국이나 뭐 우리 한국이나 어디나. 저도 이제 교수님 앞에서 요런 흔드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슨이 옛날에 그렇게 경제학자들 중에서 밀턴 프리드만을 아주 폄하를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요? 사무엘슨이? 예,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1 더하기 1이 2 된다. 아까 4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 미묘한 정치, 경제, 외교, 환경 모든 문제가 얽혀서 나오는 하나의 종합 예술적인 내용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머리 아프니까 단순하게 설명해 레이거노믹스가 만들어져서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서 바로 마틴 우프가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재정립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확장적인 말씀을 드렸다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제도 아까 뺐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이게 컨스티튜셔널 데모크라시거든요. 헌법이 존재하는 하에서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헌법에서 정의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줍지 않은 헌법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읽은 내용을 비교하면 중산층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네. 중산 미들 클래스. 네. 그러면 미들 클래스의 범위를 넓혀서 이 사람들에게 노말 분포를 빈도수를 높게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경유착. 월가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든 재벌 중심의 기업 집단들이 정치적인 세력들과 결탁이 되어서 이게 컨스티튜셔널 데모크라시가 아닌 플루토크라시, 금권 정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지를 지금 추구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쳐다보면 교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김광석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다들 어렵고 중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피하고 모든 것들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단 말입니다. 왜? 4분 몇 초 만에 통과됐습니까? 512조가?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그 정치적인 내용이 결국은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민들이 고민하는 것은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방향을 놓고 있는데 위에 계시는 분들은 양극화, 양극단에 있는 여기에 대한 사람들만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시한폭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다. 그러면 김 박사님. 예. 저 성장률 얘기를 하고 잠재 성장률 얘기를 하고 내년을 얘기하는 데 있어 갖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중국 보고 야 너희 우리 미국산 농산물 400억 달러로 사. 네. 이거 그래 봐야 아랫돌 빼서 윗돌 옮기는 거거든요. 그럼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사던 거 그냥 안 사고 미국산 사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좀 비싸다 싶으니까 서로 관세 좀 없애자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요즘 가장 시장의 주요 모멘텀인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뭐 관세 더 추가 부과하기로 했던 거 없애든지 기존 관세 부분도 중국이 원하는 대로 뭐 철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글로벌 성장이 뭐 담보되는 게 있나요? 제 얘기는 거기다가 좀 더 어차피 성숙기에 그리고 좀 공급 과잉에 설비 과잉에 단계에 접어들었던 세계 경제가 조금 힘든 와중에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또 노이즈가 가세해서 힘들었을 뿐이지 그거 없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풀릴 게 있냐 이거죠.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단어를 항상 떠올릴 때는 특히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떠올릴 때는 2018년과 19년을 비교한 거고요. 그리고 2019년과 20년을 비교한 겁니다.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세계 경제의 가장 거대한 이슈였던 건 사실이죠. 2018년과 19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사실
세계 경제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위축하게 만드는 굉장히 거대한 이슈였던 거예요. 불확실성 요소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 2019년 중반쯤에 가장 격화됐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한 6월에서 10월 사이 요 정도가 역사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격화됐던 해. 네. 그럼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도 2019년 중반부가 가장 격화됐던 해고요. 그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도 수출도 설비 투자도 다 위축됐었던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9년을 결정점 저점이라고 규명한 것도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내년에도 장기화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격화된 그 정도가 2019년보다 더 커지진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슈에서.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요소가 어느 정도 작아지고 불확실성 덩어리가 작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또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저렇게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니까 얼굴이 젊고 밝고 활력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피지가 않는 게 저는 분장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맨날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 고민만 하고 그런가 싶어서 그래요. 교수님께서 좀 나중에 덧붙여 주시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그런 갈등 문제 있잖아요. 이게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어쨌든 이거는 2025년, 2050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게 깊이가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도 세계사 속에서도 스탈린하고 미국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장개석하고 스탈린 손잡고 수많은 음모술수가 정치기 외교가에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베와 우리 정부와 중국 시진핑과 트럼프와 또는 그 뒤에 나타난 대통령 푸틴과 이런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과연 교수님 저는 뭐 투키디드 3정 같은 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 캔더빌인가요? 다른 캔더빌 교수인가요? 다른 이야기 함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쳐져야 밝을 명이 되는데 이 태양과 달은 늘 같이 있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떨 때는 달이 앞에 나가 있고 해가 뒤에 가 있고 이거는 우주 질서석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역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투자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화폐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 다음 문제는 그래서 투자를 좀 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저는 미중 분쟁의 핵심은 중국이 지난 30년 성장한 속도로 계속 성장하게 해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미국의 경계심이다. 그렇죠. 첫 번째 단추는 일단 중국이 뜨고 있는 ICT 쪽에서 좀 넓히면 제조업 쪽에서 허리를 꺾어 놔야만 미국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위기감이 그 문제에 저는 근원에 깔려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로 도입한 게 무역 관세인데 220, 예를 들면 202조, 302조, 301조, 232조인데 이것 가지고 중국이 호락호락 이렇게 꼬꾸라지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끄집어낸 카드가 티베트 문제, 위구르 신장 문제, 대만 문제, 홍콩 문제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분쟁은 이것은 저는 그래서 이걸 50년 전쟁이라고 봐야 된다. 중국이 성한 한 미국은 절대로 견제를 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정말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발을 담아야 되는가? 중국에다가 담아야 되는가? 여태껏 사실은 중국에 담아가지고 재미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까 야 이게 미국에서도 또 우리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미중 간의 분쟁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어디에다 붙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가 됐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저는 포지셔닝을 하고 가야지 뭐 스위스처럼 뭐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다 양립 전 불가능하다고 봐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저는 쟁점으로 될 것이고 기업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 쪽으로 선회를 하고 공장을 끄집어내고 결국은 미국 쪽으로 가거나 미국의 영향력 있는 쪽으로 가면서 중국의 어떤 그런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국의 기업에서 우리가 읽혀질 것이다. 그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이나 또는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네, 그런 네. 관점으로 저는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소미아 문제를 예로 딱 들면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딱 합치가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지소미아 문제가 마치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그 문제 건드리면 우리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이트리스트 배제할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미국 보고 좀 도와줘. 얘들 자꾸 지금 강하게 나가니까 우리 감정은 이렇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그렇지 일본 한국 싸우지 마. 이게 아니고요. 근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우리 군사비 부담도 좀 줄여야 되겠거든. 10억 달러에서 한 50억 달러 좀 늘려줘야 되겠는데 이것 들고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드린 비유는 뭐냐면 우리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잡지를 못하고 있으니 미국을 끌어들여야 될지 미국을 빼놓고 일본과 해결해야 될지 막말로 원소계가 청나라 시대 때 구한 말에 고종한테 한 짓은 일본 36년 그 역사보다도 덜 했습니까? 교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도 않거든요. 위안스카이죠. 예. 그 전에 대한민국 조선 역사와 고려 역사와 신라 역사 때 사만을 놓고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3,000년, 5,000년 역사 속에 과연 3,000년을 누가 지배하려고 했었던가를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떤 측면에서 일본과의 감정 싸움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없는 거죠. 방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도 제가 좀 건방지게 풀어내면 우리의 국가 이해관계는 뭐냐 도대체. 우리는 뭐 하려고 이러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냐.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궁리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탄처럼 살아도 돼. 그러면 뭐 너희들은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자급자족할게. 라고 하든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잘 살아보세를 1960년부터 해왔으니 그거를 계속 가려고 그러면 미국과 함께 손잡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을 경제학자들 중에서 하시는 거고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야 중국이야. 앞으로는 중국이 클 거야. 그냥 중국하고 잡아 이러시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철학적 기준을 둬야 될지 그게 아마 교수님 말씀입니다. 위안스카이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래도 될 만한 힘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표현 굳이 쓰겠습니다. 일개 중국 외교부장에 불과한 왕이가 이번에 와갖고 한 거는 위안스카이급이던데요. 하는 행동은 왕이부장 좀 듣고 기분 나빴으면 좋겠어요. 택도 아닌 인간이 자기 보고 일개라고.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이죠. 예, 내년 금리나 1분기냐 2분기냐. 글쎄요. 뭐 1분기에 하든 2분기에 하든 지금 뭐 1.25% 있는 놈이 1%를 가든 0.75를 가든 뭐 저는 뭐 세 분의 모신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만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통화 정책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줄 수가 있다. 지난 2년을 놓고 보면 거의 안 줬다. 거의 안 줬다. 예, 그 금리 세 번 내렸지 않습니까? 네. 미국 3번 내렸고 우리 2번 내렸는데 네. 전혀 투자나 뭐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를 내린 것이 소비에 더 악영향을 준 부분이 많다. 소비에 악영향을 줬다. 네, 이게 이자 소득을 줄이면서 예금을 가지고 그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그것을 부담을 줬다.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 투자 설비를 전혀 증지시키지 못하면서 실질 이자 소득을 줄이는 쪽으로 갔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없다. 첫 번째고 아까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인가. 지금 거의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네. 이번 12월 말고. 네. 따라서 미국이 내년 내내 이번 12월 내년 내내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0.5%포인트 낮은 상황에서 1분기, 2분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극한 상황에 가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카드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것이라고 봐서 내년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편이 될 거다. 저는 그래요. 좀 아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끼는 게 아니라 내릴 수가 없는 형편이 내릴 될 수가 거다. 없는 형편이 네. 될 것 같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개선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금리 인하의 영향이 아니라 금리 인하마저 안 했다면
투자와 소비는 더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통제 변수로 통제를 해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마저 없었다면 경기 부양적으로 양적 완화적인 통화 정책마저 없었다면 경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경제가 또 안고 있는 큰 숙제 하나가 또 디플레 우려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소비자 물가를 어느 정도 지금 0%대에서 1%대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 그리고 신흥국들이 금리 인하해 나가는 스탠스를 좀 보고 소위 바깥살림을 좀 지켜보면서 한국도 금리 인하의 제스처를 취하고자 할 텐데 유지 혹은 한 차례 인하할 텐데 인하하는 것도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 제스처로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결 혹은 한 차례 인하한다면 1, 2분기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한 4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정이 80% GDP에 이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내려 알아서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더 내릴 경우에 제2금융권, 보험회사 이런 뭐 상조회사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대 마진으로서 먹고 살거나 자산 관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제2금융권은 거의 그냥 저 밑바닥으로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금리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는 정부에서 알아서 하시지만 한국은행에서 알아서 하시지만 실물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 두 개가 다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가지고 운운할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일본 쪽에서도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너무 오래 해놓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융권에서 이래갖고는 뭐 또 우리가 죽을 판이고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이제 돈이 안 돈다 경제에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어떤 2020년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어떤 그걸 갖다가 뭐 주문을 갖다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만 생략했습니다, 교수님. 네. 양해를 구합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자꾸 삐삐거리면은 차를 돌려줘야 되는데 내비게이션만 울리니까 의미 없는 토론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연말에 바쁠 때 그냥 한 30초에서 1분 정도 2020년을 앞두고 지금 시장에 몸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금융시장 관점에서 어떤 조언이나 팁 한마디씩 우리 김광석 박사님부터. 네. 뭐 재정안도 이제 예산안도 나왔고 이제 또 신흥국 중심으로 부상하는 그런 흐름이 2020년에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상하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산안에 담긴 그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영역들이 몇 가지 있죠. 그런 영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가져가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에 영향을 계속 받아가기 때문에 상저 하고의 영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좋아진다는 게 아주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나마 좀 나아질 아까 기저효과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굳이 한 22년이 되어야지만 조금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2020년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 한 가지고 계시는 부채 문제를 빨리 디레버리징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그 내년 한 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속도를 줄여야 되는 범퍼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둘째 좀 긴 안목으로 모든 것을 부동산이든 금융투자든 긴 안목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셋째로는 제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정석으로 가는 사람만이 내년에 큰 저는 위험 없이 결실을 올릴 것이다. 정석, 장기, 부채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그 대우 신화를 썼던 김우중 회장께서도 결국 타계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의 달인이셨죠.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예. 저는 뭐 많은 좋은 말씀이 많은데 다른 기업은 다 망하지 거의 안 했는데 망했다는 것은
아주 성장할 때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셨지만 충격이 한 번 오면은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을 우리가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300만 원으로 시작한 것이 마치 신화처럼 들리지만은 필연적으로 이런 종말을 이미 예고했었던 것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배워야 된다.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말 특집으로 2020년을 갖다가 전망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바라기는 이 방송이 나가는 날 전에 특별한 어떤 변수는 나지 않아야 오늘 대화 내용이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북한이 뭐 하나 쏘아 올린다든지 은근히 워싱턴에서도 걱정이 되긴 되나 봅니다만 미중 간에 또 뭐 회담장을 갖다 박차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나 오늘 언제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만한 내용들을 세 분 박사님께서 오늘 깊이 있게 또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힘들지만 또 희망을 품고 시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리 가야겠. 저 혼자 빨리 가세요. 저 혼자 거인 두 분을 아니요. 오늘 고군분투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안